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 예, 이현우 선생님 하시고 두 번째 분 하시고 제가 강민수고요.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랑 같이 할 내용은 직업과 윤리, 직업 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거의 대부분이 도덕성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크가 나오나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예. 직업과 윤리에서 그냥 물론 직업 군별로 생각을 마지막에는 잠깐 해보겠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직업과 윤리 세계에서 그리고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일단 도덕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옛날부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한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도덕성을 얘기를 할 때 인지발달 이론 접근에서 늘 많이들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도덕 판단을 얼마나 잘 내릴 것이냐. 자, 그게 바로 인지발달인데요. 자, 도덕 판단을 일단은 제대로 해야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덕 판단력과 관련돼서 콜버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런데 기존의 도덕을 판단은 너무너무 잘 했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는 도덕 판단만 가지고는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죠. 자, 그만큼 도덕 판단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에는 뭔가 중간에 또 개입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레스트의 학자를 빌어서 이제 4 컴포넌트 모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도덕성은 좀 다르다. 라는 것을 얘기했던 학자가 바로 길리건이에요. 자, 콜버그도 레스트도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여성의 도덕성은 좀 뭔가 달라. 배려라는 부분이 분명히 가미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색깔을 달리해요. 자, 그래서 여성의 도덕성을 특히나 많이 역설한 길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 판단만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판단만을 가지고는 뭔가 모자라는구나. 뭔가 다른 어떠한 여지가 필요하구나. 자, 그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또한 필요한 것인가. 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도덕성은 물론 인지적인 측면, 그만큼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를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될 수 있는 정서라는 부분, 어떠한 정서적인 요인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덕성이 뭔 것 같으세요? 자, 여기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도덕성이 뭔가요? 자, 요즘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횡령을 하고, 자, 정치인들도 매번 거짓말을 하면서 도덕성 이게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많이 기사에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자, 도덕성이라는 게 뭘까?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대로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행동도 따라가야겠죠. 자, 그만큼 옳게 행동했을 때 뿌듯함, 자긍심, 자, 이러한 것을 느낄 줄도 알고요. 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했었던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었는데 못했어.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도덕성이다라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건 적어도 도덕과 관련된 정서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 죄책감, 자, 이런 것도 느낄 줄 알고, 자, 그러한 감정, 도덕적인 감정도 내가 난 느낄 줄 알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들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성숙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만큼 옳고 그른 것을 인식할 줄도 알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추론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도덕 판단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도덕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것이 바로 도덕적 추론 능력과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고 또 유혹에 저항하는 도덕적인 행동. 왜 유혹에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까? 자, 도덕이라는 것이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표출할까 말까는 늘 고민하게 만들어요. 왜? 다른 가치들과 늘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한 가치와 도덕적인 것으로 선을 행하는 가치가 늘 싸움을 이루기 때문에 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갈등하게 돼요. 도덕 판단으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걸 충분히 시험지상에서는 맞출 수 있는데 내 상황으로 딱 부딪히게 되면 다른 가치들과 늘 갈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만큼 도덕적으로 성숙됐다라는 건 단순히 도덕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갔느냐. 자, 거기까지를 모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도덕성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는 인간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체계를 잘 수용하고 자,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인들이 그만큼 행동해 주기를 사회는 당연히 바라겠죠. 자, 그만큼 특정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도덕적인 행동이고 어떠한 것이 비도덕적인 행동인가. 자,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자,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적인 쫙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지고 법적으로 무조건 구속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여러 가지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100% 나쁜 거고 저 사람은 100% 옳은 거야. 자, 이렇게 명확하게 선긋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교사나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친다라는 얘기, 그 의미 안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녹아져 있어요. 자, 우리는 과연 도덕성을 제대로 된 기준 잣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교사들 자체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콜버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 딜레마를 한번 제시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행동 선택을 할까?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까? 그것조차도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개입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만큼 도덕성이라는 것, 직업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윤리나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 갈등을 같이 불러일으킨다라는 것. 자, 그래서 도덕성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도덕성을 정말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의미와 그리고 특히 여러 문화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또 달라요. 자, 그래서 문화 간 비교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도덕성을 누구의 잣대에 맞춰서 적용시키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자, 그것 또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민족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인류선상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만큼 도덕성,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물론 명확하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연령별로 어떠한 조건, 자,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조합들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도덕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만큼 수용할 만한 인간의 행동에 어느 정도 윤리적인 기초가 물론 베이스에 깔려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의 문제, 통념의 문제, 상식의 문제, 자,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가치,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개입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도덕성이라는 것이 정말 선긋기 하는 것처럼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1920, 30년대에 가장 도덕성에 아주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하슈넨 메이 연구를 보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정도의 나이대가 됐을 때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끄덕끄덕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연령별로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도덕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넘어가는 아이들, 청소년기에 가서야 아이들이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연령대가만 되더라도 그런 아이들과 성인 집단 간에 도덕적으로 누가 더 성숙하냐, 이건 연령별로 같이 증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도덕성이라는 것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들은 게 많다고 해서 성숙됐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 특수적이다라는 결과예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성숙된 행동을 못 보이더라. 특히 내 가치가 개입되는 사건들일수록 더 도덕적인 행동을 덜 보이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자, 그만큼 도덕적으로 성숙됐다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다라고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기 때문에 상황 특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20세기까지는 도덕성이나 도덕성의 이해, 그러한 발달 관련된 문제들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어요.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왠지 도덕성이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들은 그쪽에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해줄 것 같아서 주로 신학자들에게 위임이 되었다가, 자,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동이 이성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도대체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대체적으로 봤더니 한 7세경에 이르게 되면 벌써 아이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자, 이것은 삐아제라는 인지발달 교육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7세경 아이들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연령대의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해서 이 정도에 이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라고 교육심리학자를 일컫는데, 그 연령대와 굉장히 일치하는 시기다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바로 7세경이면 벌써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1900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7세 훨씬 전에 5, 6세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이건 옳은 행동이고 이건 그른 행동이야.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훔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적어도 그 연령대를 가야 도덕 판단이라는 것 자체를 해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연령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도덕적으로 그렇다면 발달해 나간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라고 보면, 자, 개인이 자신과 타인 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도덕적인 발달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념이 나한테 제대로 서기까지가 그 획득되어가는 과정 모두가 바로 도덕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도덕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도덕 발달은 일찍부터 시작이 되고 전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도덕성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도덕성, 도덕 판단력과 관련된 교육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교육의 입장에서도 이 도덕 발달, 도덕성 교육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 도덕 발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아까 목차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 판단력과 관련된 콜버그의 도덕 판단력, 도덕 추론 능력, 자, 그것과 관련된 인지 발달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덕 판단이라는 것이 일단은
먼저 돼야 되겠죠. 내가 도덕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먼저 판단을 제대로 해야 행동으로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덕 판단과 관련된 인지발달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자, 도덕에 대한 인지발달 이론은 그만큼 도덕 발달을 인지발달의 한 양상으로 파악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제대로 뭔가를 알아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 그 연령대가 7세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발달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것과 맞물려서 도덕성도 인지발달과 함께 간다. 하지만 인지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이후는 그 인지발달과 도덕적인 발달이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성인이 반드시 청소년기 아이들보다 도덕적인 판단력이 뛰어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도덕을 도덕적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요. 자, 도덕에 대한 인지발달 이론은 사실은 우리는 콜버그 이론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삐아제의 철학적인 개념에서 콜버그 이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먼저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콜버그가 삐아제 이론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삐아제라는 학자예요. 자, 이 사람은 물론 도덕성에 대해서만 얘기한 학자는 아니고요. 자, 인지발달 이론가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능이 발달하고 깨우침을 얻게 되고, 자, 이러한 교육심리학과 관련돼서 인지발달을 가장 많이 역설했던 학자가 바로 삐아제인데, 이 삐아제가 도덕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즉 어떤 규범을 근거로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한 도덕적인 판단 능력과 관련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삐아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 두 번째는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예요. 자, 삐아제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자,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찬장 위에 있는 과자를 꺼내 먹으려고 하다가 접시를 2장 깼어요. 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 아이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접시를 10장을 깬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게 되면 첫 번째 아이가 착한가요? 두 번째 아이가 착한가요? 누가 더 착한가요? 그쵸. 그 두 번째 아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실 때 접시 10장이냐 2장이냐, 자, 이게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아니죠. 뭘 보셨나요? 그쵸. 동기, 의도를 보셨어요. 그쵸? 걔는 먹고 싶어서 엄마가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먹다가 2장을 깼고, 두 번째 아이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다가 10장을 깬 거네. 의도를 분명히 보셨어요. 자, 방금 전에 삐아제의 도덕 판단력 그 단계가 1단계가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가 바로 외제적 도덕성이다 라고도 일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가 바로 자율적 도덕성.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셀인데요. 자, 대부분의 7세 전에, 요즘엔 한 5세 전의 아이들이 될 거예요. 이 외제적 도덕성 혹은 타율적 도덕성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 똑같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요. 10장을 깼어요? 10장 깬 애가 나쁜 애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 결과에 주목을 하게 돼요. 의도는 생각하지 못해요. 10장이요? 얜 2장, 꼴랑 2장인데요 뭐. 10장을 깬 애가 정말 잘못한 거죠. 이제 얘는 엄마도 혼났어요. 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바로 타율적 도덕성, 외제적 도덕성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 아동은 규칙을 아주 고정되고요. 영구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서 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부과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강제의 도덕성이다 라고도 일컬어져요. 그리고 결과에만 주목을 하고 의도나 그 정황 참작 절대 못하고요. 10장 깼냐? 2장 깼냐? 자, 그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외제적 도덕성, 타일적 도덕성의 아이들의 단계 수준이고요. 그걸 좀 벗어나게 되면 자율적 도덕성,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동은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견해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 그만큼 상호적인 과정으로서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자, 그만큼 상황도 함께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의도도 파악을 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자율적 도덕성은 협동의 도덕성이다라고도 일컬어져요. 자, 이렇게 피아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2단계로만 나눴어요. 자, 2단계로만 나눴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콜버그라는 학자는 좀 더 복잡하게 6단계로 도덕 판단력의 단계를 좀 수준을 나누게 돼요. 자, 콜버그는 특히 남자, 백인의 중상류층에 사는 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실험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실험을 하면서 딜레마 상황을 주고 너는 이때 어떤 판단을 내리겠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판단을 내릴 거고요. 혹은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 이유를 들어보고 아, 너는 1단계다. 너는 4단계다. 넌 3단계야. 자, 이렇게 수준을 나누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딜레마가 바로 하인츠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자, 유럽에 하인츠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같은 마을에 그 약을 평생 자기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겨우겨우 약을 개발해 냈어요. 하인츠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 약만 있으면 내 와이프가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약값이 사실은 여기는 $2,000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 시대로 환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물론 원가는 채 1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약사도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돈을 왕창 쏟아부어서 겨우 개발해낸 약이기 때문에 비싸게 고가에 팔 수밖에 없어요. 자, 여튼 하인츠의 이러한 상황에서 하인츠가 백방으로 알아봤겠죠. 돈을 구하려고. 반도체 구하지 못했어요, 돈을. 그리고 약사에게 도움도 요청했어요. 내가 돈을 이것밖에는 구하지 못했다. 이 약이 없으면 내 와이프가 죽는다. 그러니 제발 약을 나한테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약사는 거절해요. 자, 이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약값 혹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접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그럴 때 의사는 당연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내가 공짜로 수술을 해줄 것이냐. 단순히 내가 공짜로 수술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병원이 내 소속이 아니고 이 대학병원이라면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인츠의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내가 하인츠라면 약을 훔치겠느냐? 아니면 훔치지 않고 그냥 아내를 죽게 놔두겠느냐? 자, 나는 약을 훔치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훔치지 않겠다. 한 명밖에 없으세요? 훔치지 않겠다는? 자, 그런데 콜버그는 이 하인츠 딜레마를 뿐만이 아니라 6가지 딜레마들이 있는데, 자, 딜레마에서 나는 약을 훔치겠어요. 나는 약을 훔치지 않겠어요. 자, 이게 도덕 판단의 고급 수준이냐, 너는 저급한 수준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약을 훔칠 거예요. 나는 약을 훔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6단계일 수 있고 혹은 1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 왜 너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니? 그 의도를 들어보고 그 의도가 어떤 단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1단계, 넌 3단계, 넌 6단계. 자, 이렇게 수준 차이가 존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발달 단계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인습 이전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인습 수준이고요. 세 번째는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해서 세 수준으로 크게 나뉘어요. 자, 세 수준은 또 각각 2단계씩 나뉘게 돼요. 그래서 6단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첫 번째, 복종과 처벌 지향 단계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삐아제의 첫 번째 단계 있죠. 타율적인 도덕성의 단계. 접시 10장 깬 게 잘못된 거죠. 라고 얘기했던 아이들. 자,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종과 처벌 지향 단계를 보면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동의 행위 결과가 벌이냐, 칭찬이냐, 자, 또는 행위를 강요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장을 깼으니까 결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단계가 또한 1단계에 속하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가 복종과 처벌 지향이 혹은 벌 회피와 복종 지향 단계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자, 여튼 1단계는 가장 초급, 가장 저급한 수준의 도덕 판단력 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 쾌락주의래요. 자, 들여다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뭘까? 이게 가장 도덕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 2단계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지? 자, 아동 자신의 욕구 충족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아동뿐만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2단계의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의 욕구 충족을 고려하긴 하지만 일단은 자신의 욕구 충족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단계는 상대적 쾌락주의 단계다라고도 많이들 일컫고요. 심지어 시장 원리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다라고도 일컬어요. 시장 원리가 뭐예요? 손해보는 장사 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이득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시장의 원리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 그렇게 추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시장 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하면서 장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만큼 시장 원리가 가장 많이 녹아나 있고, 이때는 도구적 이기주의 단계다, 뭐 개인적인 쾌락주의 단계다, 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라는 가치가 가장 강하게 초점을 맞추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두 단계는 아직 인습 이전 수준이에요. 6단계 중에서는 조금 아직 좀 낮은 수준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습 수준은 또한 3단계, 4단계가 속하는데요. 자, 3단계 재밌어요.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 단계예요. 굿보이, 굿걸 지향 단계다라고도 일컫는데요. 자, 이 단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 행위 여부가 선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돼요. 그래서 타인의 승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비난하진 않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진 않을까? 자, 남들의 시선, 남들의 를 굉장히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것을 가장 많이 지향하는 단계가 바로 굿보이, 굿걸 단계 혹은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 단계다라고들 일컬어요. 자, 그래서 3단계는 대인 관계를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는 단계냐가 바로 중요한 또한 잣대가 되고요. 자, 4단계는 사회 질서와 권위 지향 단계예요.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법과 질서,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법은 절대적이고 사회 질서는 꼭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전체를 위한 의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주어진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동이 가장 법과 질서에 가장 집착하게 돼요. 자, 2단계,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에 굉장히 집착하는 바로 4단계. 실제로 성인들이 대부분 이 4단계에 많이 속해져 있어요. 실제로 도덕 판단력 검사를 해보면 법, 질서 유지가 굉장히 자신의 도덕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습 이후 수준은 아주 고급 단계예요. 그 이후에는 5단계와 6단계가 속하는데요. 자, 5단계는 사회적 계약 지향 단계다라고 해서 이때는 법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좀 도덕적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5단계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법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에 따라서 법도 규칙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바로 5단계부터예요. 공동선을 위해서 또 사회 전체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면 법이나 그런 규칙도 바뀌어야지. 왜 우리가 법의 밑에 들어가서 무조건적으로 법만 따라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5단계부터예요. 자, 6단계는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인데 실제로 콜버그도 6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다라고 회고를 해요. 그만큼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로 뭐 예수나 석가모니 정도의 성인이 되어야 6단계가 아닐까라고 콜버그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에 따른 양심적인 행위가 곧 올바른 행위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도덕적인 가치를 다른 여러 가치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두는 단계가 바로 6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6단계를 본 학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콜버그라는 학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단계를 이렇게 말로 들으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다가 뭔가 별로 와닿진 않으시죠? 와 닿으세요? 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콜버그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학자들이 1단계에 놓여있는 아이들, 2단계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이 하인츠 딜레마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 거를 가지고 아, 넌 1단계야, 넌 3단계야, 넌 2단계야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수준별로 아이들의 답변이 어떠했는지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내 생각도 이건데 라고 한다면 아, 나는 2단계 정도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하인츠 딜레마에서 약을 훔치겠다 혹은 훔치는 것을 반대한다 라는 것의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찬성이라 한다면 뭘까요? 약을 훔쳐야 돼 라는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어? 라고 물었더니 1단계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돼요. 그가 처음부터 돈을 안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약의 원가가 한 200달러니까 사실 2000달러까지 크게 훔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은 2000달러가 아닌 200달러 정도 훔치는 거야. 뭐 에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이 선하게 판단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 1단계밖에 아니에요. 자, 반대. 약을 훔치면 안 되죠 라고 대답한 아이들의 그 이유는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벌을 받으면 저건 큰 잘못이기 때문에 훔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훔치는 것은 약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는 것은 죄니까 또 약값이 저렇게 비싼데 저런 비싼 것을 훔친 만큼 죄도 크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 정도면
아직 1단계예요. 자, 1단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벌, 복종에 굉장히 지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벌, 복종, 지향 단계였죠. 자, 두 번째 단계. 아직 인습 이전 수준이기는 하나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시장의 원리가 가장 많이 작용한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 맞나요? 맞죠? 자, 그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와 연결이 됐는데요. 자, 하인츠 딜레마에서 약을 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는 아이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하인츠가 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아내를 살리려면 훔칠 수밖에 없잖아요. 약국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젠간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의 답변 2단계예요. 자, 반대의 경우에는 약을 훔치면 안 되죠. 약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단지 약을 팔아 돈을 벌려는 정당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약사를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튼 하인츠는 약을 훔쳐선 안 된다고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바로 2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3단계. 3단계는 뭐였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였죠. 굿보이, 굿걸 단계,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 단계다라고 했는데 자, 3단계의 찬성 입장을 보시면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은 좋은 남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약을 훔친 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일 같아요. 만약 아내가 죽도록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하인츠를 비난할걸요. 자, 어때요? 남의 시선,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 이게 굉장히 도덕 판단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3단계예요. 굿보이, 굿걸, 지향 단계. 자, 약을 훔치면 안 돼요 라고 대답한 아이들도 3단계 아이들이 있어요. 자, 답변을 들어보면 약을 훔쳐서는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아내가 죽더라도 남편은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정한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약사가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인츠가 약을 훔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자격 없어요. 라고 답변을 하는 정도는 바로 3단계예요. 여전히 약을 훔치느냐, 훔치지 말아야 되느냐의 굉장한 중요한 잣대가 남의 시선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예요. 자, 그렇다면 4단계. 4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 자, 4단계는 사회 질서 권위 유지 단계다라고 해서 굉장히 법에 집착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약사가 나쁜 것 같아요. 하인츠 딜레마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 4단계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아내를 살리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약값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훔친 데에 대한 처벌도 하인츠는 받아야겠죠. 약은 훔치되 처벌은 받아라. 자, 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4단계예요. 하지만 4단계에서 약을 훔치지 말아야 돼요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인츠가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그러나 역시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하인츠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해요.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법과 규칙은 늘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정도면 바로 4단계예요. 그래서 성인 경우에도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인습 이후 수준 5단계, 6단계는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해놓을까? 자, 똑같이 하인츠 딜레마의 경우에 약을 훔쳐야 돼요 라고 말하는 5단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융통성이 발휘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했죠. 법과 질서도 필요하다면 바뀌어질 수 있어 라는 입장이 바로 5단계, 6단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찬성의 입장은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 훔치는 것은 분명 나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약을 훔쳐도 괜찮아요. 라고 보는 게 바로 5단계예요. 그만큼 어때요? 사람을 살리느냐 마느냐 더 큰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봤죠. 자, 훔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5단계는 훔쳤다고 해서 하인츠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 절망적일 때는 도둑질을 해야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하인츠가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훔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 훔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변을 하는 정도는 바로 5단계다라고 콜버그는 봤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6단계. 사실 6단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자, 성인 군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명확한 답변? 사실 힘들죠. 대충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내놓은 답변들인데요. 자, 보면 6단계는 하인츠 딜레마 똑같은 상황에서 훔쳐야 돼요 라는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자, 이것의 결국은 싸움이죠. 자, 법을 준수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법을 어기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수준이 높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훔치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가장 고급 단계다라고 봤고요. 약을 훔치지 말아야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인츠는 그의 아내처럼 절실하게 그 약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왜? 환자는 많고 약은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약이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하인츠는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를 고려해서 행동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나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무엇이 더 이성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내 아내가 그 약을 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약을 못 먹게 될 경우,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약을 취하는 것이 혹 내 아내는 살릴지언정 다른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를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러한 것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6단계다라고 콜버그는 봤어요. 자, 5, 6단계는 아무래도 인습 이후 수준이다라고 해서 좀 더 고급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콜버그의 6단계, 많은 학자들, 특히 여러 문화권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냈어요. 자, 그래서 도덕 판단력 관련해서는 콜버그의 이론이 가장 유명해요. 자, 하지만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짜잔 하고 세상에 내놓으면 비판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자, 어떠한 비판이 가장 많으냐 하면 첫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 판단력, 도덕적 추론 능력을 통해서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행동도 일치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 행동은 하인츠 약을 훔쳐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훔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아내의 경우에 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고 이러한 판단을 내렸지만 도덕적인 행동으로 일치했느냐. 그것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인습 이후 수준은 바로 5, 6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자, 5, 6단계의 발달 단계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의 가치를 너무 반영한 거 아니야? 동양해, 어찌 보면 배려해, 어른들을 존중하고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발달 단계 자체가 조금 동양과 서양이 조금 모양새가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느냐. 문화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의 도덕적 추리는 어느 한 단계만 해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이츠 딜레마의 경우에는 3단계를 보였던 사람이 또 다른 탈옥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4단계를 보였다가 또 다른 딜레마를 주면 2단계를 보여. 왔다 갔다 약간 단계가 좀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슈네메이 연구를 얘기를 했을 때 상황 특수적이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 주인공이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이 감정이입, 역할 바꾸기가 얼마나 일치되느냐에 따라서도 참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도덕성 발달 단계가 모든 상황이 똑같게 3단계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4단계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게 또한 비판이에요. 저 마지막 비판은 도덕성 발달 이론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백인의 중상류층의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콜버그가 발달 단계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배려라는 부분, 그리고 여성이 생각하는 도덕성 좀 다르지 않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뒤에 길리건의 배려의 도덕성에서 다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여튼 정말 도덕 판단력에 대한 6단계 콜버그 이론은 굉장히 남성의 정의, 저스티스라는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로 두고 있는 서구 사회 중심의 어떤 발달 단계 아닌가, 좀 그러한 비판들을 또한 받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레스트의 이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물론 여기에 가지고 온 중국 베이징 시내버스 소녀의 사망 사례도 있지만, 뉴욕 한복판에서 저녁에, 초저녁에 한 8시쯤에 한 여성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8시에 뉴욕 한복판이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 사건이 터지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둔감할까? 정말 문제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선뜻 못 도와줬을까요? 저 강도가 내 얼굴 기억하면 어떡해?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해? 그게 아마 가장 순간 많이 든 생각일 거예요. 자, 중국 베이징 시내버스 소녀의 사망 사례도 비슷해요. 시내버스 안에서 엄마가 굉장히 힘 좋게 생긴 중년 여인에게 막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엄마를 향해서 그 안내원이 차비가 모자라니까 빨리 더 내라고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 딸 아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걸 이 안내양이 들은 거예요. 그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면서 마오마오라는 이 어린 아이를, 귀가 밝은 안내원이 소리를 듣자마자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한 손으로는 중국 그 소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목을 짓눌렀어요. 순간적으로 우악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그리고 놔뒀긴 했지만 그 순간적인 목을 확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망으로 갔어요. 기도를 심하게 눌렀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 병원에 옮겨졌지만 그 아이는 죽었어요. 버스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을, 이 에피소드를,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쫙 언론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아무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고 왜 안면을 말리지 않아? 왜 가만히 있어? 늘 분개하지만 내가 그 버스 안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저 안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애인데 왜 저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애를 저렇게 쥐어잡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선뜻 그것을 내 일처럼 잘잘못을 목소리 높여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까지는 뭔가 더 개입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콜버그의 제자인 레스트란 학자가 4 컴포넌트 모델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도덕 판단력,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과의 관계, 그 안에는 뭔가 더 개입되어야 할 요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도덕 판단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자라서 언제든지 도덕적인 행동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목표를 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기존에 너무 도덕 판단력에만 치중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까지만 시험을 치르고, 얘네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삶을 사는지는 나 몰라라 했던 것 아니냐. 자, 그것이 바로 큰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는 도덕교육의 결국 최종 목표는 판단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덕 판단과 도덕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관계 연구에서 그 상관, 그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 판단력이 5, 6단계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행동을 표출하면서 사느냐? 전혀 상관이 없던데, 자, 바로 그게 세 번째 결과예요. 내가 아무리 성인구체처럼 생각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는 것이 많고 도덕적으로 배운 게 너무 많아도 저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행동을 표출하면서 사느냐, 삶에 녹아나느냐, 그건 별개 문제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의 박사 과정에 박사를 졸업하고 대학 교수며 여러 학자들이 논문 표절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내 지식이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배우질 않았나요? 그러한 사람들이 도덕 판단력이 1, 2 수준일까요? 아닐 거라고요. 도덕 판단력이 고급 단계일지라도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사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도덕 판단 연구에서 제기되는 공통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 판단이 어떻게 도덕 행동과 관련이 될까? 도대체 도덕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입되는 노력이 필요할까? 자, 그것을 콜버그의 제자인 레스트라는 학자가 4가지 구성 요소를 내놓았어요. 도덕적인 제대로 된 판단의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도덕적인 민감성이에요. 자, 도덕적인 민감성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까? 자, 이걸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민감해져 있느냐. 자, 이게 바로 도덕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도덕적인 사태로 그만큼 지각해? 해석해?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민감성인데, 도덕적인 제대로 된 판단력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도덕적인 민감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행동을 했을 때 혹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염두에 두고 그것을 늘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민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민감성은 역할 바꾸기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입도 잘 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도덕적인 민감성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득을 취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혹시 손해보진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방금 전에 중국의 어떤 그 마오마오 사건에서도 봤듯이 내가 저 엄마였다면, 내가 저 아이였다면
좀 더 그 입장 바꾸기가 더 잘 됐다면, 그리고 내 딸아이가 저 아이였다면 이라고 입장 바꾸기가 잘 됐다면 훨씬 더 몸소 행동을 막았겠죠. 안내원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자, 그만큼 도덕적인 민감성은 내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느냐. 자, 그것이 바로 민감성하고 연결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콜버그의 도덕 판단력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추론이에요. 도덕 판단력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 판단이 올바른 것이냐와 연결되는 부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세 번째. 도덕적으로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느냐. 자, 이게 또한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중요한 요소래요. 자, 도덕적 동기화란 도덕적인 행동을 표출할 만큼 얼마나 내가 동기화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도덕이 아닌 다른 가치와 내가 늘 갈등하지 않나? 내 가치가 늘 우선시 된다면 저는 도덕적인 갈등에서 지는 거죠.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싸웠어요. 내 아이가 잘못해서 저 아이가랑 싸워서 내 아이가 잘못된 게 훨씬 크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교사나 학교에 어필했을 경우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자 싶어서 덮으려고 해요. 자, 이건 결국 내 가정 그리고 내 아이 그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에서 밀린 거라고요. 자, 그만큼 자기 세계의 실현이나 보호들과 같은 다른 가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가치,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가치와 늘 갈등을 일으킬 때 나의 가치, 내 이익, 자, 이러한 가치들이 훨씬 더 우선시 되어서 도덕적인 가치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그만큼 도덕적인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도덕적인 동기화란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표출할 만큼 내가 동기화되어 있느냐와 연결이 돼요. 자, 히틀러가 자신의 뭘 위해서 그렇게 모든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을까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히틀러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 눈물도 많았고요. 굉장히 자아도 약했고요. 연약한 모습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인간의 존엄성, 도덕의 원리보다는 천년제국 창설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였어요. 독일을 전 세계에서 아주 천년제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들이야 라고 스스로가 자위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무자비하게 해도 별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도덕적인 동기화와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품성이에요. 자, 도덕적인 품성은 실행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무리 도덕적인 민감성, 이게 도덕적인 사태구나 라고 인식도 하고 도덕적인 판단도 제대로 내렸어요. 자, 그리고 도덕적인 동기와 행동할 의지도 막 있는데 용기가 안 나요. 그러면 결국 도덕적인 행동 표출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도덕적인 품성이라는 건, 실행력이라는 건 도덕적인 행동을 유지할 만한 인성 특성이 있느냐와 연결이 돼요. 이 안에 속하는 건 강인함이 있느냐, 나만의 신념이 있느냐, 그리고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의지가 있느냐. 자, 이러한 캐릭터, 품성이 없으면 동기화, 민감성, 제대로 된 판단 아무리 해도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에는 또 걸림돌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괜히 저 강도한테 내 얼굴 들켜서 혹시 내 가정에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해. 덜컥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게 되고 못 본 척하자. 이건 결국 용기가 부족한 거겠죠. 아무리 1, 2, 3번이 있어도 4번 마지막 이 실행력과 관련된 품성이 부족하게 되면, 용기가 부족하면 행동으로 표출하기까지 또 걸림돌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레스트라는 학자, 콜버그의 제자인 레스트라는 학자는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도덕적인 제대로 된 판단력이 행동으로까지 옮겨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도덕성이 결국 직업윤리에서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제가 맨 마지막에 가지고 온 간호사의 윤리에서는 물론 간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윤리 마찬가지겠죠. 의사들의 입장, 늘 갈등하게 되는 딜레마 상황이 많을 거고, 또 언론인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을 보도하고 싶은데 윗사람들이 싫어하고 정부가 싫어해서 이 기사를 막아요. 지금 MBC 사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불거졌었죠. 아, 이게 정부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기사를 해서 사실 그대로를 제작해서 윗사람들이 올리면, 야, 이거는 정부에 완전 반대되는 입장이잖아. 야, 잘라. 아니면 좀 더 완화시켜서.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쌓이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돼서 결국은 파업 사태까지 일어나서 무보수로 6개월이 넘게 계속 파업을 진행했는데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있죠. 전혀 바뀌어지는 것 없이. 자, 언론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군에 속하게 됐을 때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서인군자처럼 제대로 된 판단, 행동을 옮기려고 해도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윗사람들한테 찍힌다거나 우리 조직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1, 2, 3, 4가 충만해서 도덕적인 바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레스트의 4 컴포넌트, 4구성 요소 모델을 그렇다면 제대로 도덕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도덕적인 민감성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와 관련돼서 역할 바꾸기를 잘 해보고 내가 얼마나 공감을 잘하느냐와 연결이 돼요. 자, 그 부분을 훈련을 많이 시키면,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네가 만약에 저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니? 라고 역할 바꾸기를 많이 시도를 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민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2번째, 도덕 판단력은 단순히 이게 옳은 거다, 이게 그른 거야 라고 지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딜레마 토론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인츠 딜레마와 같은 경우에 너는 약을 훔치겠니? 아니면 너는 약을 훔치지 않겠니?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만들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피력을 하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아이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자, 몇 해 전에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딜레마 토론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마을에, 이 지역에 장애인 단체의 학교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중학생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찬성하는 입장 아이들 경우에는 이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다. 이래서 아주 우리가 있을 법한, 생각할 수 있는 법한 근거들을 내놓았는데 이 반대하는 입장의 아이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내놓았냐면요. 첫째, 집값이 떨어져요. 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수준에서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라고 놀랄 정도의 그런 근거들, 피력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칠판에 다 적게 했어요. 이 장애인 단체가 우리 마을에 생긴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쭉 적게 하고요. 반대하는 입장이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 근거를 쭉 적게 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아이들이 같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수업 방해가 돼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자, 이런 근거들을 제시한 것을 쭉 끝까지 적은 걸 보니까 그걸 제시했던 토론에 이 반대하는 입장의 아이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너무 자신들이 내놓았던 이 근거들이 참 다 스스로가 봐도 한심했던 거예요.
자, 이런 딜레마 토론이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고요. 판단도 훨씬 더 고급 차원에서 내릴 수 있게 해요. 자,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딜레마 토론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도덕적인 동기화는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해보는 경험, 내 시간을 쪼개서 남한테 희생과 봉사를 해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인 동기화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서 배려한 거죠. 자, 그것이 결국 나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더 크게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동기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봐요. 자, 도덕적인 품성은 뭐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력을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육 방법,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지를 한번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길리건의 보살핌의 도덕성이에요. 지금까지 콜버그의 이론도 그렇고 피아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레스트의 사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남성 중심의 정의라는 저스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심으로 도덕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길리건이 보기에는 여성은 좀 다른 거 아니야? 다르던데?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다르던데? 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남성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추상적이고 정의라는 저스티스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왔고, 여성의 같은 경우는 누굴 돌보고 배려를 해주고, 자,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달라라는 것이 바로 길리건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 기준도 남성은 추상적인 판단에 기초한 저스티스, 정의라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도덕적인 판단력을 내리지만, 여성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와 타인을 돌보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배려라는 부분, 책임감이라는 부분, 자, 이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도덕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남성은 굉장히 경쟁 지향적이라면 여성은 굉장히 협동 지향적이다라고까지 일컬어요. 자, 그래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얼마나 공감을 잘 표현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의무감은 여성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내 가족에 대한 희생은 거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엄마들이 내놓죠. 자, 그러한 것은 분명히 저스티스 개념에서는 위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배려, 자, 이런 측면에서의 도덕 가치는 좀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자, 이러한 것이 바로 길리건의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자, 길리건은 그 샘플링 자체도 참 많이 달라요. 콜버그는 중상류층의 남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길리건이라는 학자는 실제 도덕적 딜레마를 어떤 상황을 두었냐면, 낙태 여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미혼모라든지 여성을 29명, 임신한 여성들을 면접을 통해서 여성의 도덕 판단 수준을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한 길리건의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여성의 도덕성만을 얘기하고 있지 전혀 남성에 있어서는 고려의 여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긴 해요. 자, 여성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길리건은 3단계로 나눴어요. 3단계로 나뉘고 각각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의 전환기가 있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또 전환기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자, 각각의 단계는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를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바로 전환기 경험을 통해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지향 단계예요. 자, 자기 지향 단계는 바로 가장 저급한 수준이에요. 피아제의 타일적 도덕성과도 연결이 되는 단계고, 아동이 주로 이 단계에 속하는데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아직은 이기적인 단계예요. 하지만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로 갈 때, 이 전환기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에서 책임감이 점점 구체적으로 서게 되면서 2단계로 가게 돼요. 자, 2단계는 드디어 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서의 선이다라고 해서 유아나 노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희생해줘야 돼. 내가 돌봐줘야 돼. 내가 내 이익을 좀 내려놓고더라도 저런 약자들을 내가 돌봐줘야 돼. 자, 이러한 판단을 서는 것이 바로 수준 2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3단계, 비폭력 도덕성이다라고 해서 인간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그보다는 가까운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말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는 전체 인류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희생으로까지 더 확대되는 것. 이게 바로 길리건이 보기에는 가장 고급 단계의 배려의 도덕성이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 정도면 그래도 내 가정, 내 자식,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특히 여성은 그런 희생을 늘 밥 먹듯이 하죠. 내 시간 죽여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내 아이들을 먹이고, 이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오는 것이 수준이라면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나랑은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런 희생이나 봉사, 배려를 할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은 벌써 3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길리건의 여성의 보살핌 혹은 배려의 도덕성이다라고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칠 것은 바로 도덕성에서 관여하는 바로 정서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들여다볼 건데요. 자, 수치심, 죄책감, 자, 이런 것이 도덕성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도덕성에 대한 의미나 개념을 설명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행동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수치심, 죄책감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요? 사이코패스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전혀 이게 비극도 아니고 눈물도 안 나고 실실 웃어요. 뭔가 정신적으로 멘탈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죄책감이란 걸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 수치심,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 아, 부끄럽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들. 자, 그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자, 그리고 죄책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음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한 심정.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도덕성의 발달해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아이가 뭐 이런 학교에서 이런 일 때문에 좀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말로 표현 못해서 참 속상해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도덕성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러게 너 왜 그거 못했니? 라고 윽박지르시면 안 되겠죠. 그만큼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발달해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아동이 부모, 특히 프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이론을 보면 남자아이가 아빠와의 동일시 경험,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멋있게 키도 크고 저렇게 우락부락해지고 나도 아빠와 동일시 똑같아지고 싶은데 왜?
엄마를 쟁탈하기 위해서. 자, 프로이드는 그렇게 봤죠. 그런 동일시 경험을 할 때 아빠라면 이런 옳은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그러질 못했어. 느끼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자, 그것이 결국 양심을 갖게 하는, 양심이 점점 커나가게 하는 초자라는 것을 형성시켜 나가게 한다 하는 원동력이라고 봤어요. 자, 그만큼 죄책감, 금지 행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느끼는 하지 말걸, 이런 느낌, 그런 죄책감들이 결국 본능,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걸 억누를 수 있는 초자, 양심이라는 것을 형성시키게 하는 힘이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수치심이랑 죄책감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요인이에요. 자, 이러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초자, 양심, 도덕성이 성숙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양심 형성을 위해서는 수치심, 죄책감이라는 경험도 해봐야 그러지 말고, 그렇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면 내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옳은 행동을 하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며칠 전에 있었던 성폭력을 하려다가 결국 두 아이의 엄마를 죽인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더 섬뜩했던 건 유치원에 태워다 주려고 아이 둘을 업고 안고 이렇게 가는 그 엄마를 바라보고 성폭행을 하려고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아이들을, 적어도 그 성폭력자는 어때요? 전혀 아이들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만큼 이 공감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금지 행위라든가 죄라는 것, 이러한 폭력들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른 누군가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대신 경험해 보는 것, 미리 경험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저학년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나와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공감을 잘해요. 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감을 하기가 참 많이 힘든데, 그러한 좀 먼 집단,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 나간다면 훨씬 더 공감 능력은 성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교사가 공감과 협동, 나눔, 그리고 상처받은 그분을 위로해주기. 자, 요즘은 왕따라는 경험도,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왕따는 잘난 척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아이들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을 왕따를 시켰는데, 요즘은 어때요? 반에서 왠지 열악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도 못하고 집도 불우하고, 자, 그런 아이들을 집단 아이들이 왕따 시켜요. 저희 세대하고는 참 많이 다르게 왕따가 달라졌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구나. 자기 잘났고 선생님한테 늘 귀여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무시하고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건, 저렇게 이기적이니까 아이들이 집단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나쁜 행동이야 하고 해서 왕따를 시켰었는데, 요즘은 누구나가 다 도와줘야 되고 불우한 입장이고 뭔가 아이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라는 건 적어도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만, 아버님들만 드라마를 보면서 막 공감하면서 막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영화나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떨 것 같니? 라는 입장 바꾸기만으로도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서적 요인을 마지막으로 봤다면 이 간호사의 윤리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답을 얻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 에피소드가 하나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한 간호사가 내가 이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뭐 의료 사고라든가,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간호사가 알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노출을 시켰을 때 내가 속해져 있는 병원 전체, 행정 직원뿐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모두들에게 충돌을 일으킬 게 뻔해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떨까요? 내 자리까지 위태롭겠죠. 그 환자의 입장을 정말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편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릴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이 위협,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서 용기 있게 환자의 입장에 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줄 것이냐? 자, 간호사들이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이죠. 자,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정말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누군가 얘기해 주겠지.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마 말릴 거예요. 내 딸이 간호사라면, 이런 입장에 있는 간호사라면. 자, 그런데 도덕 판단,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직업 윤리의식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있는 사실 그대로 환자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해줘라. 이게 맞는 거겠죠. 내 자리가 비록 위태로워지더라도. 근데 이게 정말 내 상황이라면 쉽지 않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 아까 하인츠 딜레마처럼 좀 먼 얘기 같죠? 집 주변에, 내 주변에 그런 암투병, 그리고 막 당장 구해야 할 돈, 뭐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 않는 딜레마인데, 사실 이런 딜레마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딜레마들이에요. 그리고 늘 비일비재하게 큰 건이 아니어도 아주 작은 수준에서도 나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아예 그냥 슬쩍 넘어가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는 꼭꼭 꼬집어서 드러내서 늘 사람들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돼 라고 비판을 받는 사람인지, 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업과 윤리, 좀 거창한 제목이긴 했지만 결국엔 도덕성이에요. 결국엔 도덕성이고, 그리고 결국엔 전서적인 용인과 결부되는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자녀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자녀들과 함께 이런 도덕성이라는 문제도 너무 남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보고 토론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입장 바꾸기를 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아이들의 도덕성은 정말 제대로 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 차원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도덕성 관련된 직업 윤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아까 피해야 될 도덕성 부분을 예상되고요. 네. 사용적 그 도덕성 논리가 평생 8세 때 성공했는데요. 이 단계 때 교육을 잘 해놓으면 그때 교육 못 받은 애들보다는 도덕성이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접시계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이 7, 8세 되면 벌써 의도까지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제 삐아자나 많은 학자들이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성숙되는 단계는 7세 이후에도 훨씬 더 갭이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후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7세 전에는 인지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아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정도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요. 7, 8세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자리 잡게 되느냐. 자, 그것을 위해서 8세 이후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세 전보다는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아마 1시부터 계속 수업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뭐라고 인사를 드릴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